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인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윤영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서울시 구로구 출신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인재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커다란 사회의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며 코로나의 새로운 위드 코로나의 질서를 만들고 그에 적응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 26일 접종을 시작한 이후에 접종 완료자 누적 4천만 명, 1차 접종률은 81.7%로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빠른 속도입니다. 백신 접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감염자 확산과 위중증 환자의 증가세로 재확산이 확산되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현재 우리나라보다 먼저 일상 회복을 시작한 다른 나라에서는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일상의 단계적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작입니다. 중증 환자 병상 확보, 변경된 방역 지침에 따른 의료 대응 체계 구축 등 위드 코로나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는 곳에 방역과 일상의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본의원은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천만 서울 시민의 위드 코로나 시대 골든타임 응급의료체계 강화와 코로나 중증 환자 이송 체계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많은 지혜를 모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PPT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의원은 지난 6개월간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우리 많은 동료 의원님들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우리 민생의 서울시의 대책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우리 집행부와 많이 이어왔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 일상 회복의 위원회로 다시 전환해서 천만 서울시가 안정적인 일상 회복과 민생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길에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민생 안정 대책 특별위원회를 활동하면서 우리 서울시가 방역 대책에 대한 많은 일환의 준비 사업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것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시급하게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에 중점으로 오늘 시정 질문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만 서울 시민을 위한 위드 코로나 시대 골든타임 응급의료체계 강화와 코로나 중증 환자 이소 체계입니다. 모두의 말씀처럼 코로나19 환자의 발생 현황이 11월 1일 위드 코로나 정책 도입과 4차 대유행에 따른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동료 선배 의원님과 오세훈 시장과 관계 공무원께서 아시는 것처럼 증가 추세가 위험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증가에 대한 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감염자의 전용 병상 확보나 중환자 병상 증가가 더불어서 코로나 위중증 환자의 안전한 상급병원으로의 이송을 위한 이송 체계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먼저 준비된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해를 빨리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동영상을 함께 보시죠.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3,000명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백신을 맞은 지 시간이 지난 고령층을 중심으로 돌파 감염이 이어지면서 위중증 환자도 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 의료 체계로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본 기준에 근접하고 있는데 의료 현장에선 추가 병상 확보뿐 아니라 의료 인력 확충이 더 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9시 기준으로 부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8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정까지 추가 확진자를 고려할 때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9월 25일 이후 역대 두 번째로 3,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중증 환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는 447명으로 지난달 말부터 2주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고 그제는 역대 최다인 495명까지 늘었습니다. 정부가 안정적인 의료 대응 한계치라던 500명에 바짝 다가선 겁니다. 확진자 가운데 위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큰 60대 이상 비율은 지난달 초 16.4%에서 지난주 32.6%로 2배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병상 확보는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76.1%, 서울은 78.8%에 달합니다. 정부는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22곳의 병원장들과 화상으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병원장들은 병상 부족도 문제지만 의료 인력 확보가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박유미 시민건강국장과 또 방역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서울 시민의 안전한 코로나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에서 본 의원도 굉장히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중증 응급질환 응급치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함께 지적과 또 그에 대한 해법들을 찾아나가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기간 중에 119 구급대 중증 응급 환자 미수용 사례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그에 따른 골든타임 내 적정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 43.9%, 급성 뇌졸중증이 43%, 중증 외상의 32.5%의 환자가 일반 자동차나 도보로 병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증 응급질환 환자의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발병 후 골든타임 시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에는 급성 심근경색에게는 62.2%, 급성 뇌졸중은 61.6%, 중증 외상은 1시간으로 응급실 도착까지 우리가 시간을 재보니까 적정 최종 진료까지의 소요 시간이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송 요청 시 출동 소요 시간을 보니까 30분 이상의 소요되는 시간이 2020년 1월서부터 12월까지 150건에서 2021년 1월서부터 현재 10월까지는 출동 소요 시간 30분 이상이 253건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송 간에 발생되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의 위협들에 대해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재택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이 병원 이송 도중 숨졌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진행되면 재택 치료가 늘어날 수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 뒤 재택 치료 중이던 68살 남성이 갑자기 상태가 악화해 병원으로 이송 중 숨졌습니다. 국내에서 재택 치료가 시작된 올해 1월 이후 첫 사망 사례입니다. 기저질환이 없고 무증상 확진자였던 이 남성은 본인이 원해 재택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 호흡이 가빠지는 등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자 보호자가 119 신고를 했지만 일반 구급대에 이어 전담 구급차가 도착하는 데 40분 가까이 소요됐고 환자는 병원 도착 직전 숨졌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는 자가격리자라 해가지고 저희가 재택 치료자라는 걸 정보를 몰랐거든요. 자가격리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병원 선정을 요청을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재택치료 환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던 탓에 전담 구급대 도착과 이송병원 배정에 시간이 지체된 것입니다. 다음 달 초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될 경우 재택치료 환자는 언제든 급증할 수 있는 상황. 정부는 사과와 함께 소방청, 지자체와 협조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재택 치료가 긴급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장애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일반인의 그 낮은 119 이용률, 그리고 병원 단계에서는 현장 평가에 대한 미숙, 그리고 낮은 적정 병원 이송률이고 그 병원에서는 병원 과밀화로 인해서 중증 응급 환자의 구급 이송의 요청에 대한 빈도나 응급처치 후 입원 병상, 그러니까 ICU에 대한 부재로 그 타원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병원 간 이송 단계에서도 안전하고 전문적인 중증 응급 환자 병원 간 이송 체계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현실입니다. 서울시의 중증 응급 환자 의료 체계의 현실을 보니까 1000만 인구의 대규모 중증 응급 질환의 수요에 맞는 그 수용 응급 의료 자원이 굉장히 부족하고 대형 병원의 응급실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만성적인 과밀화로 인해서 적정 시간 내에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처치가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나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센터의 기준과 서울 시민이 이용하는 응급의료센터의 수요가 굉장히 불일치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 골든타임 의료체계의 장애 요인 그리고 현실에 대한 것들을 짚어보면 2016년 서울시 지역 응급의료 사업의 중점 과제로 지정되면서 추진되었는데 2016년서부터 20년까지 서울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예산의 별도 사업에 배정이 없고 2021년 골든타임 응급의료체계 사업 예산이 1억 5,600만 원이 처음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골든타임 응급의료에 대한 품질관리, 그러니까 기본체계 구축계획 26개의 참여의 응급의료 센터로 설치된 응급의료 체계의 개선들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데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참여 응급의료에 관련된 자발적인 센터의 기능들이 인력의 교육도 필요하고 시설 또 그거에 따른 질관리 체계 등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것을 집행하기 위한 정책적인 개선이 없기 때문에 골든타임 의료 체계는 존재하지만 그에 수반한 정책적 대응과 예산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골든타임 의료 체계는 가동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본연이 이것과 관계돼서 오세훈 시장에게 몇 가지 질문드리고 그 해법들을 함께 구하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훈 시장님 취임하신 지 200여일이 지나셨죠? 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난 서울시에 들어오셔서 이건 정말 서울시가 잘해온 것 같다라는 거 한 가지, 그리고 이건 정말 서울시가 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한 가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글쎄요, 뭐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뭘 답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따릉이 참 좋은 시도를 했던 것 같고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즐겁게 이용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저절로 행복해지고요. 따릉이 사업을 비롯해서 대중교통 체계가 좀 더 시민 여러분들이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릉이와 대중교통 체계는 세계 수준에서 최고의 교통 체계이고 시민들의 보행에 새로운 안전대책까지 강구할 수 있는 우리의 대표적인 시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또 한 가지 말씀해 보실 수 있을까요?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시민사회를 활성화한다, 이제 이런 아주 이상적이고 좋은 목표를 세우고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셨는데 대부분 자치구가 원하고 바라기 전에, 계획을 세우기 전에 서울시가 먼저 나서서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예산이 서울시가 부담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 그 현장 밀착형 행정들의 경우에는 그 자치구가 예산을 좀 부담해서 하는 경우가 자연스러운 예산 부담 형태인데 서울시가 먼저 그 시동을 걸고 권유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 열악한 재정 상태에 처해 있는 서울시가 그 부분을 좀 감당을 해야 될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좀 상대적으로 재정이 좀 여유로운 교육청이나 자치구가 비용을 좀 더 많이 부담해 줬으면 하는 게 사실 재정 상태가 열악한 서울시가 바라는 바인데 그것이 원활하게 이렇게 재원 분담이 재조정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업들 중에 상당 부분은 무슨 뭐 전입시장 지우기다 이런 오해도 지금 좀 받고 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걸 목표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은 조금 좀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본의원은 오세훈 시장께서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의 최고 의사결정자로서 10년의 다양한 서울시의 행정 그리고 시대의 변화 그리고 사람의 인적 구성원에서 발전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체계의 변화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스토리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스터디하셨는지 또 묻고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의원 이 자리에서 반복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듣고 그 해법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10년은 서울 천만 시민께서 누려왔었던 다양한 행복의 추구권이 있는 가운데에 일부의 예산의 문제가 천만 서울 시민의 행복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는 없다. 그리고 천만 서울 시민의 새로운 시장으로서 문제제기 시장에서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 서울시장으로의 변화,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의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위드 코로나로 전환돼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경기 회복에서 바깥에서 사회에서 갈등을 부추기는 서울시 행정이 아니라 갈등이 치유되고 서로 완화되는 그런 서울시의 아름다운 22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골드타임 의료응급 의료체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잘 보셨는데 느끼신 점이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동안에 꾸준히 투자해온 분야 중에 한 군데인데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또 이번에 미리 주신 의원 이 시정질의 요지를 보면서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됐는데 아직은 좀 더 투자가 필요하겠다 하는 판단을 했고요.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제안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골든타임 의료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본 의원은 해법을 같이 한번 우리 서울시장님과 찾아보고 싶은데요. 다음 준비된 영상을 보면서 함께 그 해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SMICU라고 중증 응급 환자의 공공 이송 체계라는 정말 획기적인 대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의료진이 서둘러 환자를 옮깁니다. 혼자서는 정상적인 맥박 유지가 불가능한 중증 환자로 정밀한 검사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맥박 정지 등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이 우려되는 상황. 특수 장비가 설치된 구급차를 통해 환자는 가까스로 다른 병원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의 이동을 도운 건 서울시가 운영하는 중증 환자 이송 서비스. 특수 구급차에 전문의가 함께 탑승해 중증 환자의 이동을 돕는데 생명 유지를 위한 대부분의 장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중환자실인 셈입니다. 17명의 전문 의료팀이 24시간 운영해 이송 중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였습니다. 특히 시시각각 변하는 환자의 상태를 이송 중에도 파악할 수 있어 치료에 필요한 환자 기록을 공백 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응급실을 갖춘 병원 55곳 중 중증 환자 치료가 가능한 곳은 15곳. 중증 환자의 병원 간 이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는 중증 환자 이송 서비스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확대 계획은 굉장히 반길만한 사항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증 응급 환자 의료체계 서비스의 공공 서비스는 일반 구급처로 이동하는 가운데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는 환자에 대해서 즉시 중환자실의 규모에 맞는 처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울시의 굉장히 획기적인 대안 모델입니다.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상급병으로 이동하는 단계에도 굉장히 이 서비스의 기능들 때문에 사망 비율보다는 생존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다음 PCT를 보시면 시장이 이렇습니다. 서울시가 잘해오고 있는데 중증 환자 운송하는 그 특수 구급차가 전국에 고작 2대입니다. 그 인력도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관련된 데이터들에 대한 도착 또는 그 번역별 이송 체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시뮬레이션 조사를 해봤습니다. 다음, 긴급 이송 요청 시 출동 소요 시간이 당초 1개의 구급차가 있을 경우에 빨간색에서 주황색 비율로 노란색 비율로 갈수록 그 도착 지점 시간이 굉장히 적게 느껴지는 사항인데요. 대체적으로 한 대가 운영됐을 때 노란 지점을 제외하고는 수송 이동 시간까지 1시간 이상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 대를 더 도입해서 2021년 5월에 2개의 구급차를 이동한 가운데 전문 의료진과 특수구급차에 대한 권역별 조사를 또 해봤더니 다음 긴급 이송 요청 시 출동 소요 시간이 2팀이 되었을 때 주황색 서부터 30분 이상 소요 시간을 해보면 서남권 지역과 동부권 지역은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들이 발생합니다. 이게 사각지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서남권, 동부권 지역의 출동 시간이 여전히 심각한 사태를 데이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동 소요와 그 관계된 굉장히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골든타임에 대한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개선들이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은 서남권과 동부권 우리 시민들이 어떤 위급한 상황 그리고 코로나 중증 환자들이 발생해서 응급처치의 과정 중에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단계에서 생존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남권과 서부권 그리고 동부권, 서남권의 전체적인 서울 시민들의 응급의료 체계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의지 그리고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기 위한 서로의 지혜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시장이 어떻습니까? 예, 좀 더 서둘러서 이 차량을 좀 늘리는 계획. 네. 원래 계획대로 하면 내후년까지 2대를 더 늘리는 걸로 돼 있는데요. 네. 그걸 좀 속도를 내서 좀 더 빨리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중증 환자 이송 체계의 대안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SMICU 중증 환자 공공 이송 서비스에 대한 대안은 늦출 수 없는 시기의 적절성이라고 말하는 골든타임 체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응급의료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대안 마련들이 오세훈 시장께서 추구하시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일상적인 회복과 더불어서 응급의료 체계에 따른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생존율을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 중에 최상위 점검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바람과 그리고 많은 서울 시민들이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갔을 때의 중증 환자 비율이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인 인구들이 환자 비율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적인 환자의 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이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동안 잘 알고 있으셨는지 모르셨는지 본의원이 모르겠지만 오늘 시정집을 통해서 응급의료 체계가 우리 4대 권역의 1000만 서울 시민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응급의료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중증 환자 이송 체계와 골든타임의 의료 체계는 우리 1000만 서울 시민이 어느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에 본의원은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4대를 더 확충하고 또 4대 권역별로 응급의료 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 적극적인 예산과 그리고 정책적 지원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중증 환자 발생에서부터 최종까지 서울의 시민의 건강의 확보 그리고 상급병원의 전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최단 시간 내에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코로나를 극복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완성된 서울의 응급의료 체계는 갖춰지고 또 안전망이 체계화되는 구축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겠다.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많은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서울시의 위드 코로나 시대의 중증 환자 이송 체계에 따라서 1000만 서울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과 또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일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명 서울 고속도로 온수터널 공사 구간에 대한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사이 공원에 이렇게 아이들의 애착 인형이 널려 있습니다. 이곳을 관통할 도심 터널 공사를 반대하는 겁니다. 나무에는 이렇게 공사는 절대 불가하다는 경고문도 붙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에 나선 이유, 바로 인근에 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광명고속도로는 항동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관통합니다. 학생들의 통학로에는 터널 건설을 위한 수직 통로가 설치되는데 이 통로에는 덤프트럭 등 중장비가 수시로 오가게 될 예정입니다. 바로 앞에 학원 가기 때문에 뭐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늦게까지 공부하고 오고 그럴 때 점프트럭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아이들 안전을 이제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해당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된 것은 2003년입니다.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노선 계획이 변경되는 사이 맹지에 가까웠던 항동지구는 이제 새 아파트들이 여러 채 들어선 미니 신도시가 됐습니다. 최근 토목 전문가들이 2년 전 진단한 안전보고서가 공개되며 주민들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구간에 단층 파쇄돼 즉 암석이 잘게 부서진 곳이 있다며 붕괴 위험의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항동저수지와 역곡천의 지하수가 과다 유출될 우려도 있다고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 보고서에 지적된 지역의 설계를 모두 보강했다는 입장입니다. 터널의 심도도 기존 37m에서 52m로 높였고 소음과 진동에 대비한 대책도 모두 마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법적인 수준에 딱 맞춰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 건물이나 지상에 위험이 생기면 그건 자기 책임은 아니래요. 이거를 시공한 아파트 책임이래요. 그러니까 더 이제 황당한 거죠. 국토부는 터널 시공사로부터 발포로 인해 아파트 균열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본의원이 광명서울 지하고속도로를 건설 반대하기 위해서 2013년서부터 지역 주민들과 함께 투쟁해 왔습니다.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정말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집회도 하고 1인 시위도 해봤고요. 세종시의 국토부까지 내려가서 정말 북도 두들겨보고 확성기로 크게 마이크로 항의도 해봤습니다.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 주민들의 발생할 수 있는 공사의 불안,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항동 택지지구는 우리 서울시에서 보금자리로 택지지구 지정을 하고 5,300세대의 15,000명이 입주해서 지금 행복한 가정의 보금자리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전체 건물은 준공되었지만 아직 전체 지구의 준공은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항동중학교, 항동초등학교 밑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70m 넓이의 지하 고속도로가 50m 지하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동주택을 가로지르는 걸 넘어서 아이들이 교육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또 초등학교에는 병설 어린이집까지 있습니다. 항동초등학교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보행에 우리 서울 시민과 주민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그러니까 스쿨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법적 중대함들, 그 위험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 그런데 이제 우리 수직구의 위치를 보면은 이 항동 택지지구 내에 푸른 수목원이 이쪽 상단 위측에 우리 서울시 유일의 푸른 수목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푸른 수목원을 녹지축으로 중심으로 한 곳에 항동중학교, 항동초등학교가 있고, 이곳은 우리 항동 주민들의 주 보행 통로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는 가장 왕래가 많은 그리고 빈번한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로입니다. 이 바로 도로면 옆에 녹지에 수직구를 공사하겠다라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입니다. 다음. 수직구와 통학로의 안전 상관관계를 보면 여기가 지금 이 노면 자체가 보행할 수 있는 인도입니다. 보행로예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통해서 학교로 가겠죠. 여기에 아파트 크기만한 지하 터널을 뚫고 위에 지상부에는 4m에서 7m에 달하는 거푸집 하우스를 공사를 해서 약 3년에서 5년간 지하에 굴착을 해오는 흙들을 덤프트럭이 퍼나르는 그런 일들이 이 공사 구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대책을 보면 신호수를 배치해서 안전적인 신호 체계를 마련하겠다 하지만 아이들이 늘 다니고 주민들이 늘 다니는 이 횡단보도 앞에서 그리고 이 인도 앞에서 덤프트럭과 다양한 공사 차량들이 진출입을 한다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승인 고시가 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적인 행정 절차들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시행사는 시공사에게 전가해서 빠른 수직구 설치물들을 설치하고 지하 공사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불법적이고 너무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 불안한 새벽에 밤을 틈타서 이 안전 펜스도 아닌 일반 펜스를 통해서 공사의 가림막들을 해나갑니다. 이게 새벽 3시 때 모습입니다. 다음. 주민들은 거세게 항의할 수밖에 없겠죠. 안전한 시간대에 공사를 한다는 미명 아래 새벽 시간에 들어와서
수직구의 예성공사 부지를 강행시킨 것에 대해서 어느 시민 하나, 어느 주민 하나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앞에 가서 분노했습니다. 다음. 아이들의 안전과 수직구의 공사 발파 그리고 학교 아래로 지나가는 공사에 대한 다양한 안전 불안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은 코로나에 대한 다양한 방역에 대한 안전을 지키면서 무엇으로 항의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수직구 자리에 아이들의 가지고 있는 인형들을 하나하나 놔서 그 항의의 표시를 코로나 시대에 시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좀 전에 봤었던 시공사에서 이 시설물들을 다 철거시켜버리고 아이들의 그 아름다운 순수한 마음의 불안함들을 인형으로 표시했었던 것까지 파괴해 가면서 수직구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또다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자리를 보면 수직구가 그들이 생각하는 안전한 곳이고 또 안전한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100% 인정한다 하더라도 땅 아래가 불안합니다. 우리 수직구 아래 전체 단층과 단층이라고 부딪히는 그 지하에 균열층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토사를 퍼날랐을 때 지하수의 유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싱크홀이 생길 수 있는 비율이 높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고 환경영향평가의 의견에서도 대체적인 의견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담당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예,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네, 도시교통실장인 이 항동초등학교, 항동중학교 아래로 이 대규모 지하 터널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서울시의 적절한 조치 사항과 또 서울시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저희 교통실에서는 지금 항동초등학교와 항동중학교 사이에 지금 300m 범위 내에서 스쿨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대에 안전하게 이동,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의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 안전하게 침해받지 않게끔 하는 것이 주 업무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안전하고 또 세심한 배려할 수 있는 대안은 뭡니까? 우선 공사 자체를 저희가 뭐 중단시킬 수 있는 지금 권한이나 여건은 못 되지만은 지상 구간에서의 아이들의 통학 환경을 위해서 우선 의원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수직구 같은 경우에 어린이 통학로가 너무 근접해서 차량들이 진출입을 하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부를 우리 횡단보도라든가 통학로에서 뒤로 많이 셋백을 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항행할 수 있도록 지금 공사처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 지하권에 대해서는 팀도 50m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권은 지상권과 다르게 주민들이 대응할 수 없겠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상권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적인 것을 가지고 또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강행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수법으로 마무리했겠죠. 그러나 우리 서울시에서는 우리 서울시가 도로 정책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은 지상도로에서의 권리 감독, 그것은 우리 서울시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은 법적 조치 사항으로서 우리가 공사 차량 또는 위험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조치를 강행함으로 인해서 수직구 공사는 했지만 그 차량이 진출할 수 없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상도로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서울시 행정의 책임 아니겠어요? 예, 공사 차량의 진출입까지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 교통실에서는 이제 통학로와 관련해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차량이 우리 횡단보도나 통학로와 근접해서 진출입하는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출입구를 뒤로 빼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공사 차량의 진출입 시기도 학생들이 등교를 하거나 하교를 하는 시간대에는 출입 금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공사처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네.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이 앞전에 의원님께서 다른 분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로구청을 통해서 협의를 했고요. 지금 공사 측에서도 그렇게 합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의 행정이 미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마 담당 국장에서 잘 아시고 또 그 역량의 범위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구로구청의 협조 또는 국토부의 협조 이렇게 수식적인 아닙니다. 그렇지는 언어로는 않고요. 우리한테 주민들한테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통합 환경과 관련해서는 네. 뭐 구청에서 물론 스쿨존을 관리를 하지만은 네.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담당 국장께서는 자료 화면을 뒤로 한번 셋백해 보시죠. 다음. 이 스쿨존 보행면에 다음. 아니요. 네. 이 공사 수직구 자리를 뒤로 후퇴시키겠다라는 안을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네, 그것을 공사 지금 출입구에 저 보시면은 저 위쪽이 안전 간판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공사 차량에 진출입할 수 있는 창구를 정리할게요. 자, 이 수직구 자리가 현재 위치 자리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협조하거나 또는 국토부와 자치구와 협의해 나가는 사항 중에서 아이들이 통행 그러니까 등하교 시점을 제외한 곳에 공사 차량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 조치 한 가지. 그리고 지금 바로 이면에 인접해 있는 이 횡단보도에서 이격시키는 어떤 출입구 동선을 만들겠다. 이 뒤쪽으로 많이 빼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수직구 자리는 위치에서 고정적인 불가변 상태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 진출입 공사 차량들을 이격시켜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안이 있겠어요? 한번 그 협조하시고 대안을 마련했다고 하니까 말씀해 보세요. 수직구 자체를 옮기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불가합니까? 쉽지는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대안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횡단보도와 관련해서 통학로와 관련해서 그럼 횡단보도를 옮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어떤 대안을 구로구청과 국토부에 제안하셨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국토부에 제안은 하진 않았고요. 어디에 제안했습니까? 그 공사업체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공사업체 제안한 내용만 말씀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요. 얘기한 것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직구에서 그 잔재를 싣고 나오거나 들어가는 차량들 출입구를 횡단보도에서 여 위쪽으로 빼는 부분하고요. 어느 쪽으로 뺀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쪽으로 빼면 이쪽에 그쪽에다 설치하는 부분하고요. 네. 두 번째는 어떻게 뺍니까? 그러면 어떻게 빼요 이거를? 그럼 여기 있는 모든 녹지축도 다 공사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기 있는 집출입로를 이쪽으로 이격시켜서 뺀다는 얘기예요? 저기 간판 안전 간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안내 간판이 그쪽으로 이 안내 간판은 출입구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내 간판에 출입구를 만든다는 것은 이 공사 이격거리가 지금 현장에 가보면 80m 정도 그만큼 됩니다. 여기 다시 아까 한번 그 앞에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4개짜리 있는 자료를 보여주세요. 자, 사거리에서 이격할 수 있는 동간의 거리에서 이쪽에 있는 우측의 주민들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또 4차선 도로에서 차량들이 진입할 때 2차로를 가로막지 않는 이상에서는 아이들의 보행 안전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서해안로라고 하는 이 도로는 상시적으로 교통의 왕래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아래로는 부천 옥길동과 다양한 신도시들이 건설됐고 위에로는 부천과 연계된 서울 진입로이기 때문에 공사 차량 외에도 일반 차량들이 굉장히 빈번한 그리고 고속으로 운행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10m, 20m 이격한다고 해서 그 공사 차량의 안전을 우리 시민들 또 항동 주민들의 아이들까지 담보할 수 없습니다. 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시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죠. 우리 담당 부서의 근본적인 대책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아이들의 등하교 시점을 조금 더 유예할 수 있는 공사의 진출입 시간 조정, 그리고 일부 10m, 20m의 진출입구 이격을 통해서 공사 차량들의 안전 확보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국장의 발언을 빌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 이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보고는 지금 방금 전에 담당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수직구 차량 진출입로를 통학로에서 80m 정도 이격해서 분리하는 방안이 첫째 방안이고요.
두 번째가 등하교 시간대에 공사장 대형 덤프트럭 진출입을 금지시키는 방안. 그리고 세 번째가 구로구청과 협의해서 교통안전 지도자나 공사장 안전관리 요원을 현장에 늘 상시 배치하는 방안. 네 번째로는 전문가 합동 현장 조사를 통해서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을 하고 보강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이 네 가지 방안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가지 보고 방안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 확보에 만족할 수 있는 보관이라고 시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현장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는. 자,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께서 일정이 굉장히 바쁘시고 또 여러 시급한 현안들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항동 주민들의 목소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번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수직구에 대한 공사 현장들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그리고 아이들의 스쿨존 보행 통로의 안전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이길 원하고 있습니다. 시정 질문 시간이 다 돼서 마치도록 하겠지만 그 약속 지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보행로 안전과 천만 서울 시민의 중증환자 응급 의료 체계의 골든 타임은 서울시가 물러설 수 없는, 그리고 또 지연시킬 수 없는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서울 시민과 또 항동 주민들의 안전한 행복의 내일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그 해법을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항동 주민들의 바람에 현장에 나오셔서 철저한 수직구의 안전 관리 대책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시고 본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